한 여론조사예요. 내일 신문이 여론조사 기관가 했는데, 성공의 척도는 돈이다. 신분 상승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돈이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20, 30대든 5, 60대든 대부분이 그렇게 다수가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 30대는 성공의 척도는 돈인데 전략하거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비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요. 5, 60대 이상은 성공의 척도는 돈이라는 점은 똑같은데 전략을 하거나 노력을 하면 그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운동권 세대이자 87년 IMF를 겪었던 이 40대 중후반은 성공의 척도는 돈이라는 데 대해서는 찬성이 조금 많은데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이 맞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돈이 최고죠. 대한민국에서 돈이 최고인 게 아니라 요즘 전 세계가 돈이 최고입니다. 모든 행복도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추억도 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생각이 나는 중요한 사건들, 기억들 이런 부분에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소비, 그 다음에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노후가 들어서 돈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노후에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이죠. 저도 실패한 사람에 좀 가까운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사람들이 이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일반 국민들 대부분이 돈이 성공의 척도라는데 100% 다 동의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했을 때 돈이 최고다란 말을 저보고 그걸 물으면 그 말이 맞지만은 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이 돈은 종입니다. 근데 그 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해가지고 돈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가 이제 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돌고 돌면서 아까 말한 조이팔 같은 사람도 나오고 유병원도 나오고 거기에 붙어 먹고 사는 공무원도 나오고 이러면서 정치인도 나오고 이러면서 돈이 정당하게 거래되고 정당하게 이자만 붙는 게 아니라 장난을 치기 시작을 하죠. IMF도 돈 장난이었고 2008년의 금융위기도 돈 장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도덕심을 버려야 돈이 옆에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도덕성이 강해서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중에 무능한 사람도 많죠.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 부분은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만약에 성공의 척도가 돈이다라는 부분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을 했을 때 그러면 대다수는 가난합니다. 90%는 가난해요. 그러면 90%는 실패한 사람이고 돈이 많은 10%만 성공한 사람이라면 실패한 90%가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에서 근실하고 상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왜냐면 자기는 실패한 사람인데 기왕에 실패했는데 근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된 분들이야 실패한 인생이라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지만은 20대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이 실패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 20대가 3, 4, 5, 6, 7, 8, 90까지 살 거예요. 어떤 살아가면서 하는 정치적, 사회적 행동이 정상일 리가 있겠나는 겁니다. 사회에 대해서 정오하고 모든 책임의 원인을 제3자에게 돌리게 될 거고 그러면서 엄청난 사회 불만계층으로 선동하는 사람에게 놀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성공의 척도라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함정은요. 그러면 돈을 가지지 못한 90%는 솔직히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면서 그 이후에 사회적인 정치적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즉 한국의 정치는 선동하는 쪽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5, 60대처럼 전략하고 노력으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사실 뭐 이분들이 살아가던 6, 7, 80년대는 그랬죠. 그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 30, 40대처럼 전략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요즘 20, 30대들은 집을 포기하고 BMW나 벤츠를 사버리고 안 그러면 명품 가방을 들어버리면서 이 돈을 모으기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왕에 돈 모으고 살 수도 없는데 기왕에 집도 못 살 바에야 있는 거 가지고 막 즐기고 순간이나 즐기고 살자 이런 식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척도가 돈이라는 것이 매우 암울한 한국 사회의 미래, 즉 정상적인 정치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고 그 합의가 될 수 없다면 점점 대한민국에는 선동하는 사람들만 정치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기업이 성공의 척도가 돈만 버는 거라고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돈질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을 마비시킬 거 아닙니까? 한번 고위층에 이걸 좀 언론이 성공의 척도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언론이 광고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기업계나 언론계에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법의 척도가 법조인의 성공의 척도가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병헌이나 조이팔 같은 사람들을 봐주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유전무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공의 척도가 돈이라는 부분이 일면 맞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임금 피크제 하면서 뭐 청년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뭐 시간 선택제 일자리 이렇게 하면서 대기업들을 좀 닥달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 갖고 잘 되면 좋은데요.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압박을 하니까 10대 그룹들이요. 한마디로 정규직은 그대로 놔놓고 숫자를 뭘로 늘리는가 하면 계약직만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언제든지 정권만 박근혜 정부가 힘만 빠지고 더 이상 고용 확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계약 해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한다. 뭐 청년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한다. 이러니까 청년들을 죄다 계약직으로만 늘려간다. 이런 부분들이요. 이 최근에 보면 주요 그룹들, 뭐 삼성, LG, 포스코 등 이 대기업들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선언했는데 계약직 직원 숫자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자, 대기업이요. 솔직히 말하면 계약직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증시켰다가 그 다음에 정리하는 행태에 이런 식의 인원 운용을 한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그동안 꾸준히 비정규직을 줄여왔는데 최근 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즉 고용 창출을 몇십만 명, 뭐 35만 명을 늘린다 어쩐다 하니까 계약직만 급히 늘리고 있다는데요. 이게 차라리 시간제로 근무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가 전부 계약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제 일을 하되 정규직이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즉 그 기업에서 4시간을 하루에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하고 월급은 그만큼 작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뭐 따지지 않고요. 숫자로만 머리수만 세가지고 몇백 개 늘렸다 몇천 개 늘렸다라고 정부에 보고만 하는 형식의 이런 일자리 창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시는 분들요 한번 고민 좀 해보기 바랍니다. 청와대 대통령한테만 얼마 늘어났다고 성과 보고하지 말고요. 실제 그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이 새로운 IT 닷컴 기업들이 뭐 미국에서 부르기를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유니콘은 뭡니까? 뿔이 한 개가 달린
뭐 사슴 같은 거 아닙니까? 말이죠. 말인가요? 저건 뿌리 한 개가 달린 말인데 굉장히 희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벤처들을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전 세계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기업 가치는 굉장히 높고 매출은 높은데 실제로 그런 어떤 벤처 기업들, IT 벤처 기업들이 일하는 사람이 수천 명도 안 된다. 불과 뭐 한 1, 2천 명이 일하는 회사가 몇 조다. 그리고 그 회사가 하는 일 중에 실제로 가치를 창조하는 게 있냐.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없을 때도 살았고, 있으면 좀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지만, 순간적으로 시간 보내기는 좋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없으면 메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런 게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트위터나 에버노트 같은 이런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들이 경영난에 줄줄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난 2000년대 초에 있었던 IT 벤처 회사들이 다 망해가는 제2의 닷컴 버블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제가 하던 이야기에서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어 선풍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상장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은 있어가 돈을 어떻게 벌일지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미래가 없는데, 그냥 거기 가입한 회원이 몇 명이고 이용자가 몇 천만 명이다, 이것만 가지고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니까 몇 조짜리, 뭐 100조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오니까 경쟁회사 차별화도 안 되고요. 나아가가지고 그냥 회사 가치만 쫙 상장시켜서 늘리고 어떻게 돈을 벌까 하는 수익 모델은 없고, 그다음 고객 서비스도 없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망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IT 기업의 상당수가 이런 회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요, 요즘 뭡니까? 무슨 택시 잡아주는 SNS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배달 전문하는 앱. 이런 게 없을 때도 다 잘 살았는데, 이런 것이 도대체 수익 모델이라고 하면서 이 서민들, 자영업자들이나 택시업자들을 나중에 갉아먹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IT 기업이라고 같지 않은, 한마디로 수익 모델은 있겠죠. 그렇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서민 생계를 갖다가 위협하거나, 안 그러면 실제로 돈 벌 일은 하나도 없는데 겉만 번지르한 이런 회사들이 수도 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은 이런 그냥 주식 장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개똥쑥, 중국의 한의사들이 개똥쑥으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가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한의사들이 우리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중의학처럼 한의학을 정부에서 대우해 줬더라면 노벨상을 충분히 받았다. 한국에도 개똥쑥이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좋다고요. 많이 팔리고 많이들 먹고 그렇게 하죠. 약재로도 쓰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 양방의 방해를 의해서 이 한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의학이 죽어버려서 우리는 이 개똥쑥을 오래전부터 의학제로 쓰고도 중국처럼 이렇게 노벨 의학상도 못 받고 있다. 그 말 저는 인정을 일부 합니다. 저는 한의학에 대해서도 정부가 편견을 가지지 말고 열어줘야 된다는데 인정을 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요, 한의사분들도 동네에 그냥 가게 열어서 치료하기 바빴지, 정말로 이 약제화를 검토하고 이런 어떤 이 한의학의 근본적인 발달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또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서로 이렇게 되새겨보고 이런 말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단지 정부와 또 예를 들어서 양방 의사들의 사주를 받은 정부에 의해서 한의학이 피해를 받아서 오늘날 한의학이 노벨 평화상을 노벨 의학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만은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도 그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 복지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또 이 부정으로 수급하는 기관에 대해서 신고하면 1년에 1인당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겠다 이랬는데요.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치매에 걸리거나 뇌경색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은 뭐 부모님들 다 요양병원 보냅니다. 제가 고래장 하는 데라고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개인 부담 몇 프로에 정부 부담 몇 프로일 건데요. 뭐 정부에서 한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 부담을 없애주면서 노숙자까지 다 데려와가 병원에 눕혀놓고 정부 비용을 수급에 타서는 요양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병원 차려놓고 자기는 의사도 아니면서 이사장이라고 월급쟁이 의사들 데려다 놓고 거기에 뭐 합니까? 투석 병원을 냅니다. 자, 투석 한 번 할 때요. 한 30만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3, 40만 원 들어갈 거예요. 저도 투석을 몇 달 받아봤습니다. 근데 개인이 내는 돈은 한 5만 원 이하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 근교 도시들에 투석을 해놓고 환자를 뭐 한 1, 200명 유치해 놓으면 그게 돈이 된다 해서 환자가요, 그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면요, 자기 자부담 내는 게 아니라 차비하고 용돈 받고 밥까지 먹여줍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을요, 용돈 조금 주고 병원에 직원으로도 씁니다. 운전하는 사람, 뭐 다른 환자 옮기는 사람, 투석 환자들을요. 이 병원과 이렇게 관련되는 비리들이 그야말로 쌓이고 쌓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도외시하면서 신고하면 5천만 원 준다고요? 물론 제대로 하는 투석병원이나 요양병원도 있겠습니다만 상당수가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한마디로 정부의 복지 부정수급에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업자입니다. 업자. 병원 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시적인 형태로 신고하면 돈 얼마 준다 이러지 말고요. 요양병원, 투석병원부터 한번 뒤져가지고 어떤 짓을 하는가를 한번 찾아보면요, 대다수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자부담 빼주고요, 그냥 정부 돈만 받아가지고 숫자만 늘리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조선족 교포들 데려와가지고 그 요양병원 관리하면 돈 들어갑니까? 그 환자 많이 늘면 많이 늘수록 좋은 거죠. 투석병원에 그 처음에 시설을 해놓으면 전부 리스로 사지 않습니까? 한 번에 돈 안 주고요. 시설 해놓고 투석 환자들 100명 이상만 유치하면 떼돈 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다 벤츠 뭐 S클래스 타고 다닌다고, 뭐 자기하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분을 놔두고 무슨 신고해서 5천만 원 받아가라고 홍보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병원업자들이요, 은행에서 대출받고 땅만 잡아놓고 그 다음 환자 끌어모으고 브로커시켜서 노숙자들까지 끌어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부당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가는데 그 배경에는요, 보건복지 관련 관료들의 묵인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묵인해서 한 통속이 되고 있으면서요, 무슨 포상금을 줘요? 정말 가까운 데부터 정리부터 좀 하십시오. 아파트 살던 전세족들이 이제 아파트 전월세가 올라가니까 전세로 집을 안 살 수가 없다 해서 이제 빌라를 갖다가 다세대 주택이나 산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래수보다 서울의 이 빌라 다세대 거래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주거 하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참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소가 될 건데, 이제 이러다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이야기했던 뭐 도심형
무슨 서민주택 이런 부분들이 또 활성화되면서요. 한마디로 주거 수준이 열악한, 그러니까 집장사들이 막 지은 이런 집들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거 정책에서 좀 계획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